일부 특수부대는요, 극한 훈련 중에 무언가를 마신다고 합니다. 요새 미국에서 최근에 파충류 부대가 공개되면서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극한 훈련 중에 뭔가 이색적인 거를 마시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Drink some Coast Blood? Yeah, I do. 자, 미 육군이요, 최근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수 임무 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이름하여 파충류 부대인데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입니다. 보면은요, 저렇게 꼭 뱀을 두르고 있는 부대원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니, 영상만 봐도 굉장히 등골이 오싹합니다. 김대영 평론가. 일단 어떤 목적으로 저런 파충류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특수임무부대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을 대표하는 특수부대 중 하나인 레인저 부대의 훈련 대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파충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정글이라든가 뭐 습지대 이런 데서 작전하다 보면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게 뭐 악어가 될 수도 있고 뱀도 될 수 있고 이 밖에 다른 파충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런 파충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작전을 하다가 오히려 파충류에 물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충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리 대비한다라는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대 특성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 북극의 극지방부터 열대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저런 파충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유류에 대한 지식들도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우리 생존 전문가인 김종도 전문가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이제 생존 훈련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를 또 해주실 건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장을 보면은 뭐 드론이나 로봇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현대전을 치르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직접적인 뭐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고 개개인의 어떤 생존 능력, 그다음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훈련 내용이에요. 레인저 부대 같은 경우는 3단계 훈련 중에 마지막 단계가 저 습지 훈련이거든요. 플로리다라는 어떤 지형 특징이 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훈련 중에 전 파충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파충류를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거나 패닉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대응 능력을 향상도 시키고 단순히 뭐 또 공포감 극복을 넘어서 사실 저걸 식량화하는 방법까지 같이 체득합니다. 그래서 혹시 고립됐을 때 저런 것들을 식량화하는 기술들, 파충류를 독을 제거하고 그럼 해체하고 이거 어떻게 조리할까 이런 것들을 직접 배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런 어떤 훈련들은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적인 훈련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라든가 조종사들도 고립되거나 하고 있어요. 고립되거나 하면 어떤 도피 탈출 과정 중에 저런 어떤 파충류에 대한 부분의 구분,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식량화하는 방법들을 매년 속도 훈련하는 거죠. 그럼 통해서 이제 대응 능력이 향상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개인의 생존성이 향상되고 전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가 어떻게 발전되든 관계없이 개인의 필수 군인 역량으로서 계속 훈련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모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막 뱀을 잡아먹고 이랬던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근데 그런 훈련을 실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져서 이게 생존 지속성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곽재식 작가님, 파충류나 뭐 이런 맹독류 등을 통한 극한의 훈련이 사실 역사가 꽤 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미군 대상으로만 좀 한정시켜 보아도 2차 대전 중이죠.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하고 미군이 전쟁을 하면서 주로 정글 지역, 열대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열대, 정글에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냉전 시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1960년대, 1970년대에 있었던 정말 정글 작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크게 고생을 하면서 이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충류 대상 훈련 뭐 이런 것들 따로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집중적인 훈련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훈련에서 좀 초점을 맞춘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네. 하면 일단은 뭐 먹을 수 있는 동식물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파충류로 좀 한정을 하면 어떤 파충류를 보았을 때 이게 독사인지 아니면 뭐 독이 없는 뱀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아닌지 경계를 해야 되는지 뭐 피해야 되는 건지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종의 파충류인지 식별하는 거 뭐 이런 거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독사라든가 뱀에게 물렸을 때 응급 처치하는 방법 네. 이런 것도 교육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식량이 정말 부족할 때 이런 것들 중에 적절한 거를 잡아서 식량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플로리다 정글 학교 뭐 이런 것이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 훈련을 시켰다고도 하고 그 외에 뭐 레인저 훈련소에서도 이런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충류 부대 얘기를 했지만 국가별로요. 뭐 전략이나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또 특수 훈련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한 훈련으로 유명한 특수 부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영국이 뜨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영국의 SAS라는 부대인데 자, 대표님. 일단 영국의 SAS 부대 이게 어떤 부대인 거죠? 영국의 SAS라는 이 이름 자체가 네. 사실 특수부대의 모태가 되는 굉장히 상징적인 부대입니다. 1941년에 이 부대가 네. 창설되고 난 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뭐 델타 포스라든가 대북으로 같은 뭐 티어 1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대들이 전부 다 이 SAS에 직접 연관관계가 있고요. 네. 그걸 모태로 해서 거기 조직 구성이라든가 임무 같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SAS를 빼고 특수부대를 논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게 이제 1980년도에 네. 그 영국 이란 대사관에 그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SAS가 투입되면서 11분 만에 전 테러리스트를 전부 다 제압하고 안전하게 인질 구출했던 그게 이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어요. 생방송. 네, 생방송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네. 전 무슨 부대인가. 그리고 작전복이라 불리는 저 검정색 흑복 그리고 이 방독면 착용 거기다 MP5라 불리는 기관 단조까지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SAS라는 부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방독면을 쓰는 거예요, 작전 중에? 네. 근데 저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어떤 분은 뭐 방독면을 뭐 처음부터 아니면 모든 작전에 다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것은 당시 인질 구출 작전에 CS 체류탄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방독면을 착용했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뭐 안면 위장이라든가 기타 장비로 충분히 극복이 되고 방독면은 꼭 의무화는 아닙니다만. 그렇군요. 근데 그게 상징화가 된 거예요. 그때 모습이 너무 강인했기 때문에. 마치 방독면 부대처럼 그렇죠. 상징화가 방독면 되었군요. 부대처럼. 네. 그러면 이 부대가 어떤 극한 훈련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선발 과정부터 극한 테스트를 거친다고요? 이 SAS라는 이 부대의 막중한 임무, 그다음 그 난이도를 고려하면 네. 일반인들 대상 뽑지 않습니다. 기존 영국군 중에 3년 이상 복무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성, 네. 그다음 기본적으로 임무 수행 기본적 자질 같은 걸 평가하는데 뽑는데 다른 어떤 특수부대 훈련과 다르게 이 4단계 훈련 중에 그 산악 훈련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산악 훈련을 한 40분 동안 진행하다 보면 거의 탈락자가 70% 발생할 텐데. 그리고 나중에 그 산악 훈련 1단계가 거치면 이제 정구 훈련에 들어갑니다. 정글. 이 SAS의 정구 훈련은 전 세계 어느 부대에 못지않게 아주 실전적인 거로 많이 정평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구 훈련에 대한 매복 훈련, 기습 훈련, 여러 가지 생존 훈련이 끝나게 되면 제가 주로 관심을 가졌던 이 SER이라고 해서 도피 및 탈출 훈련을 시작합니다. 네. 요 도피 탈출이 사실 SAS 훈련 중에 굉장히 꽃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실전적인 훈련을 가미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작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저게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포로에서 이 군사 기밀을 유지하고 그다음 그 어떤 유혹이라는 걸 극복하고 네. 그다음 만약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탈출해서 결국은 안전하게 기조 복귀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기에서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SS 훈련은 요 SRE 훈련은 상당히 모든 특수부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극한 훈련을 견디는 최강의 특수부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대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외인 부대라는 곳인데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 좀 전에 모셨던 상관분이 예. 우리나라 분인데 예. 외인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근무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특전사에 복무하시다가 예. 이제 뭐 아주 특수한 정말 특수부대 계시다가 나오신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외인 부대를 실제로 가셔서 군 생활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사실 프랑스 외인 부대 같은 경우 이름 그대로 프랑스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제 자막이 나오지만 한 149가국의 지원병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만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1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네. 사실 뭐 전력이나 뭐 국적도 불문하고 외국인들만 그야말로 뽑아서 정예 부대를 만드는데 사실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프리카 쪽에 보면 이제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 부대가 했던 작전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런데 잡혀 있었던 이제 반란군에 잡혔던 프랑스인을 구출하는 뭐 이런 대규모 작전을 벌인 바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 훈련 과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은 나오고 있지만은 외인 부대도 사실 제가 앞서 말했던 레인저 부대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뭐 정글과 관련된 훈련들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특히 이제 신체적 조건이 좋아야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외인 부대를 가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더러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런 훈련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저런 기초 훈련 이후에는 한 5년 정도 이제 의무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외인 부대의 정신이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용기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버리겠다. 듣기만 해도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외인 부대가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이 인력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초과정 16주 안에다가 단순히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여기에 애국심,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프랑스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 애국심에 대한 부분, 그다음 또 서로 동료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녹여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력 훈련만 아주 강하게 시킨 부대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 부대로서 갖춰야 될 이 단결성과 그다음 이 통합되는 그런 정신 전력부를 계속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표현하면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훈련 수준 자체는 거의 특수부대에 준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우리가 기초 과정 훈련도 하지만 이 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국가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서로 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어떤 전위라든가 목표의식 같은 거 계속 심어주다 보니까 사실 체력 훈련에 힘들어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탈락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 바로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의 어떤 전쟁 상황에 투입되는 그런 인력이 되기 때문에 애초 육체와 정신을 같이 준비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표가 머리에 각인된다. 그래서 아주 강인한 부대가 된다는 게 이 외인 부대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퀴즈 다시 한번 띄워드릴까요? 자, 일부 특수부대는 극한 훈련 중에 무언가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혹시 김대휘 혹시 답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극한 훈련이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심해서 혹시 이온 음료를 마시지 않을까요? 이온 음료는 저도 마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특수부대는 이온 음료예요? 혹시 답이 뭡니까, 박재식 작가님? 이온 음료라면 이걸 퀴즈로 내지는 않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일부 특수부대는 극한 훈련 중에 코브라 피를 마신다라고 코브라 합니다. 피요? 네. 태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훈련 중에 이제 코브라 골드라고 하는 그런 국제 훈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코브라 골드. 우리나라에서는 금은방에 가면 이제 금두껍이라는 게 있죠. 코브라 골드, 금코브라가 이제 태국에는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미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태국하고 협력을 해서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되던 훈련이고 지금은 뭐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기타 등등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를 하다가 201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한 극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 내용 중에 뭐 코브라 피 마시기라든가
아니면 뭐 닭을 뭐 새로 맨손으로 생으로 잡아보는 훈련이라든가 뭐 전갈을 산채로 먹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장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런 식성을 좀 기르는 거 이런 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 말기에 장군으로 활동을 했던 박수리 장군 같은 이런 인물이 고려태조 왕건의 부하로도 유명했던 분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 식성 자체가 뭐 개미, 땅강아지, 두꺼비 이런 걸 먹는 걸 워낙 좋아했다라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도 있거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코브라 피 마시는 훈련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생존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특히 이제 동물 보호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좀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요즘에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저희 짚어드리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종도 전문가님 이렇게 뭐 극한 훈련 중에 뭐 코브라 피, 뭐 전가 여러 가지들이 등장을 하지만 또 전문가시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아까 그 질문에 저는 소변인 줄 알았어요. 소변. 아, 소변이요? 네, 왜냐면 제가 직접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수 증상을 느꼈을 때 소변을 먹어본 적이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저는 유상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뱀에서 나오는 피를 왜 먹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수분 섭취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따라봤습니다. 피가 얼마큼 나오는가. 그러니까 30ml에서 한 40ml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저기에서 얻는 수분으로 얻는 것들의 양들이 차라리 정글 환경에서 다른 또 식생의 또 식물들 잘 파간다 그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마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냥 튀겨봤지만. 근데 어떤 저런 것들 하는 훈련은 말 그대로 강인한 정신, 그다음 위기 대응 능력, 그다음 군인에서 갖춰야 될 그런 생존 의지를 어떤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그러면 어느 정도 생존에 도움도 되긴 하겠지만 저걸 굳이 꼭 따라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대체할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런 대체할 생존 기술을 만약에 한번 판단한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개발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절대 따라해서 안 된다는 점. 그런데 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곽 작가님, 이 코브라 피, 그러니까 코브라가 갖고 있는 독을 생각하면 이 피가 안전할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코브라의 독은 이제 독리 계통에서 나오고요. 피는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코브라가 잘못해서 그럼 혀 깨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피로 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긴 한데 극한 상황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굳이 뭐 보통 환경에서 코브라 피를 일부러 찾아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또 극한의 훈련을 견디는 최강 특수부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볼까요? 자,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샤예렛 마트칼이라는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김대엽 평론가, 심리적으로 좀 극한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선발 한 2주간에 어떤 훈련을 하면 포로 생환 훈련을 하는데, 사실 이건 뭐 다른 나라 부대들도 다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전사도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훈련병들이 모의 납치 후에 감옥 환경에서 심리적, 신체적 폭력과 압박을 견디는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제 과거 전사를 보면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본 군들 잡히면은 사실 이제 우리 영화 속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오래 버틸 것 같지만 조금만 이 미군 신문관들이 잘해주면 그때부터 술술술 막 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포로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특수부대에서는 중요한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2주 동안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립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신체적으로도 괴롭히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이 정신 회복력 훈련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포로 잡혔을 때 알고 있었던 뭐 작전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적에게 발설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쪽에 강력한 정신 교육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모의 포로 심리 훈련 실제 임무에는 어떤 좀 영향을 주나요? 이런 훈련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이 압박에 대한 저항성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포로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가 저는 신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립, 스트레스 그런 것들의 심리적, 정신적 저항성을 길러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 한 4가지 효과를 이제 얻어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박에 대한, 고문에 대한 어떤 심리적 이 저항. 두 번째는 이제 정보 발설에 대한 부분에서 회피하는 방법. 그다음 기밀을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 보안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포로 생활을 대비해서 미리 한번 식량 부족이라든가 정지 스트레스, 구타라든가 이런 모욕에 대한 걸 견디는 훈련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존 의지를 불태우고
탈출에 대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또 포신문 훈련 통해서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이 된다면 지금 배운 대로 그대로 하게 함으로써 실제 탈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의미가 있는 훈련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조종사들 대상으로 그다음 특전사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훈련. 그렇군요. 그런데 자 이렇게 뭐 극한 훈련들 얘기를 해봤지만요.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훈련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돌고래예요. 네, 근래 화제가 된 것으로 노르웨이에서 작년 9월경에 발견되었던 돌고래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 이제 별명도 붙었는데요. 발디미르, 흐발디미르라고 하는데 발디미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고래를 발이라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제 발은 노르웨이에서는 폿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고래를 발이라고 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의 이름하고 말을 합쳐가지고 이거 혹시 푸틴이 보낸 돌고래 아니냐라고 해서 발디미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죠. 그냥 돌고래 중에서 이제 벨루가라고 하는 수족관 같은 데서도 이제 가끔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사람에게 잘 길드는 종류의 이런 흰 돌고래라고도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그런 돌고래였는데요. 뭐 그냥 돌고래가 노르웨이에서 뭐 바닷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네스라고 하죠. 개 목줄을 걸 때도 사용하는 그 기구가 이 돌고래 발디미르 이 돌고래에게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것이다라는 이런 말이 이 하네스에 적혀 있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사용하던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할 만했고 그리고 그 하네스의 일부에 약간 카메라를 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품도 붙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혹시 러시아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어떤 이런 수중으로 침투시켜서 어떤 시설물을 촬영하려고 했던 뭐 그런 돌고래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작년에 상당히 나왔던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뭐 이런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뭐 전혀 긍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소련 시절에 이 비슷한 돌고래, 흰 돌고래 뭐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새어 나오거나 아니면 작전 중에 사망해서 발견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뭐 러시아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뭐 일단 러시아의 비밀병기가 돌고래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동물 비밀병기는 뭡니까? 미국의 동물 비밀 병기 중에서 제일 좀 역사적으로 많이 화제가 된 것은 어쿠스틱 키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쿠스틱 기타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키티라고 하면 이제 고양이라는 뜻이죠. 어쿠스틱이라는 건 이제 소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소리 고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양이에다가 도청 장치를 잘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귀에다가도 뭐 장치를 집어넣고 고양이 목걸이 있는 부분, 털에 있는 부분 이런 데도 장치를 집어넣고 그리고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마치 길고양이인 양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감시하고 싶은 사람 옆을 쓱 지나가게 해가지고 외국의 요인이라든가 외교관들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엿들어서 송신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했던 그런 고양이였는데 1960년대에 개발됐던 거예요. 실전에 투입했을 때 고양이가 임무에 집중을 하지 않고 길로 나갔는데 바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뭐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옛날 사료를 찾아보니까 곽지수 작가님 임진왜란 때 우리도 뭐 특수훈련된 동물을 투입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참 이게 재밌고도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풍산 김씨 문중에 내려오는 천조장사 전별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뭔가 늑대인간 같기도 한 이상한 그런 사람 비슷한 이상한 괴물 비슷한 이런 것들이 병사들과 같이 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되게 파다하게 돌았던 소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임진왜란 이제 일본군하고 싸운 전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중국 명나라에서 부대를 보냈는데 그 부대 중에서 같이 왔던 원숭이들도 있었고 그 원숭이들을 일부 훈련을 시켜가지고 원숭이들 손에 칼 같은 거를 붙인 다음에 일본군한테 투입을 해가지고 일본군들을 혼란시키려는 용도로 원숭이 부대를 투입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도 나오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투입이 됐었는지는 좀 전설의 영역에 걸쳐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영 평론가님. 어쨌든 뭐 동서공은 막론하고 동물 훈련들이 쭉 나오지만 이게 뭐 동물 학대 논란도 여러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럼 이런 극한 훈련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죠. 다만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제는 없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묘사한 그런 드론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신생 방산업체인
8월 3일에서 개발한 이 세이런이라고 이 생체 모방용 자폭 드론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외에 뭐 수출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밖에 이제 바로 저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것이 바로 이제 생체 모방용 드론이라고. 새처럼 생겼네요. 조류형처럼 생겼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 밖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오리형 드론도 있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조류형 드론도 지금 사실 쓰고 있어요. 이 밖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벌처럼 작은 형태의 그런 드론들도 지금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류 같은 그런 드론들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동물을 사용한 것들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김정도 전문가님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오늘 끝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굉장히 무더워요, 밖이. 그렇죠. 이런 폭염 속에서 이제 휴가철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나 만에 하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짧게 여쭤보면은 나만의 생존법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만의 생존법의 팁이라기보다는 기본을 잘 지키면 사고가 예방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물놀이 할 때 이 구명조끼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목적이 안 맞는 것을 입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명조끼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포츠용 구명복 A형이 실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바다에서 착용하기 적합한 부력을 가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단순 구명조끼를 딱 사준다는 게보다는 스포츠용 구명복 A형. 그다음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이 은박담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 은박담요라는 것이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 저체온증에 대한 부분에서 예방 효과도 있지만 그리고 펼치면 구조 노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2m 정도의 길이 가지고 인장감도 상당합니다. 요걸 두 개만 엮고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배낭 같은 것들을 이용해 던져서 구조한다 그러면 또 익사자를 또 구조할 수 있는 좋은 생존 장비가 되는 거죠. 네, 세 분과 함께 전 세계 특수부대 훈련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